두 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공적인 책임이란 주제로 또 마을 공동체가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많이 언급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종교 사회학자 로드니 스탁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아주 왕성하게 그 학문 활동을 하는 분이고요.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지만 한 4권 정도 번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최근에 번역된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초기 기독교가 아직은 그 국교로 공인받기 전에 신흥 종교 시절에 어떻게 이제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하게 되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이 이제 기독교의 발흥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한 300년 사이에 아주 엄청난 속도로 기독교가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 요인을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사회학적인 다양한 통계를 활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전염병에 대한 대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요지는 제가 써놨습니다만 당시 이제 전염병이 유럽 사회를 완전히 휩쓸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이교도들과는 굉장히 달랐다는데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 이교도들은 당시에 이 전염병에 대해서 잘 대처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이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해서 그냥 기피하고 회피하고 환자도 잘 돌보지 않았던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이 전염병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하려고 했었고 특별히 이웃사랑이란 규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들을 내팽겨치지 않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봤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당시에는 뭐 백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잘 돌보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게 되었고 전염병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이 전염병이 약하게 걸려서 지나간 사람들은 요즘처럼 이렇게 면역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다시 전염병에 걸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는데 이 사람들은 병에 안 걸리니까 이게 기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놀라워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 기독교가 중요한 세계 종교로 발돋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 역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 130년 전에 개신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또 여러 번의 그 전염병이 있었는데 이 이영만리 타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고 그러다 이제 사망한 순교한 선교사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 바탕을 통해서 종교가 확산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것을 이렇게 본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회학자들은 이 전염병이 사람을 차별한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설마 뭐 전염병이 사람을 가려가면서 부자는 피해가고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회학자들이 신체와 질병은 사회적인 수준과 또 경제적인 수준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수명도 길고 병도 덜 걸린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로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염병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뭐 전염병뿐만 아니라 뭐 허리케인과 같은 이제 사회적인 재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얘기했습니다만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을 좀 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좋은 그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스스로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회적으로 수준이 낮고 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여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제 의무화되어 있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를 내는 상황이지만 마스크 하나를 살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버린 마스크를 주워다가 씻어서 쓰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염병에 훨씬 더 취약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면 이제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자명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참고해 볼 연구소가 있는데요. 이제 나온 지 좀 됐습니다만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인 로버트 퍼트남이 쓴 나 홀로 볼링이라는 책입니다. 볼링 책은 아니고요. 이 두꺼운 사회학 책인데요. 정치학 책이기도 하고요. 이 내용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국 사람들이 볼링 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볼링과 관련되어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일종의 사회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커다란 어떤 힘, 잠재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어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들이 아니라 여러 집단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회 관계가 만들어내는 힘을 말하는 것인데 신뢰와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곳에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도 더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볼링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국 사람들이 볼링을 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 볼링을 치면서 그런 사회 관계들이 잘 만들어지고 사회 자본이 축적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볼링 쳐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볼링은 이렇게 격렬한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축구나 농구 같은 격렬한 스포츠를 하면서 드리블 하다가 뭐 대화를 하긴 어렵죠.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데 볼링은 쳐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화할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 한 번 굴리고 좀 기다리기도 하고 또 대화를 할 수 있고 음료수를 마시기도 하고 미국에서 뭐 맥주를 마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 관계가 형성이 되고 사회 자본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오늘날의 미국에서 볼링을 치는 사람들이 다 나홀로 볼링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 나홀로 볼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사회 자본이 쇠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이 책입니다. 그 대표적인 보기로 이제 볼링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퍼트남 교수가 얘기하는 것이 이런 사회 자본이 여전히 형성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딜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모여서 목사님의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마음을 결심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사회 자본을 잘 형성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주중에 또 따로 모이죠. 소그룹. 퍼트남이 소그룹 얘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주일 예배 대규모 집회뿐만 아니라 더 적은 인원이 훨씬 더 친밀한 공동체적인 환경에서 모임을 갖기 때문에 사회 자본이 엄청나게 형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퍼트남 교수가 다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내부 결속력은 강화되지만 교회들 사이에 연계하는 사회적 자본은 잘 형성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이제 개교회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개교회 안에선 사회 자본이 잘 형성되지만 교회를 연결하는 힘은 약하다는 얘기를 비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상황이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이제 비슷한 관련 연구를 그 또크빌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회학자가 미국을 방문하고 나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핵심 요지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발달하는데 교회가 기독교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기독교는 정치와 결탁해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요. 칼 막스가 아주 극심하게 비판했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미국의 교회는 유럽과 같은 국가교회 형태가 아니고요. 개교회, 교단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발적인 결사체 형태와 같은 것인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이 교회 모임들을 통해서 토론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민주주의 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거룩한 시민 학교의 기능을 교회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나라 교회에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녀가 따로 모이던 곳에서 함께 모여서 일종의 시민들의 공론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1운동, 독립운동 때도 또 교회가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했었죠. 이런 것이 이제 교회가 시민들의 공간, 공공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기독 시민으로서의 어떤 시민직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위험 사회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신학적 자원으로서 미셔널 처치,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아주 많이들 사용하는 개념이 되었는데요. 이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말에서 미셔널은 역시 사전에 없는 말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미션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오용, 남용되고 있어서 미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미셔널이란 말을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여전히 이제 선교라고 번역할 수 있겠고요. 미셔널 처치는 선교적 교회라고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만 선교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되게 선교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 선교 많이 합니다라고 하면 되게 해외 선교 지원, 후원하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과연 그것으로 정말 교회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선교란 말도 쓰고 있는데요. 국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대개 국내에 있는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를 지원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것도 물론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으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레슬리 뉴비긴이 영국 선교사로서 인도에 파송돼서 40년 가까이 본인의 사역을 마치고 자기 나라 본국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영국이 인도보다 더 선교지와 같은 상황인 것을 보게 되면서 선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꼭 외국에 나가서 다른 문화권에서만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할 수가 있고 교회가 처한 모든 환경에서 결국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꼭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 전문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지역 교회는 그 지역 사회 안에서 선교를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그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고 공적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아래 써놨습니다만 선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좁은 의미의 복음 전도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포함해서 훨씬 더 다양한 폭넓은 개념으로 이웃사랑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지으심 받은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제 선교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다양하고 폭넓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그 레슬리 뉴비긴이 이 책을 쓰면서 설득력 구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뉴비긴도 얘기하듯이 설득력 구조는 사회학 용어입니다. 피터 버거라고 꽤 유명한 미국의 사회학자가 썼던 말인데요. 그 미셔널 처치 얘기할 때는 이제 후기 크리스텐덤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이제 기독교 왕국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다원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로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복음을 동시대 한국인의 정서와 설득력 구조에 맞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갖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만능 열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계층별 또는 연령별 하위 문화를 이해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사역을 개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교회도 이제 미셔널 그룹의 어떤 연합체로서 교회를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제도화된 교회의 형태를 생각했을 때 대규모의 교회, 대규모 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목회와 신앙 활동을 생각했습니다만 오늘날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다양한 소그룹 중심의 활동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보화 사회에서는 과거와 같은 어떤 거대 담론이 주를 형성하지 않고요. 또 대규모 집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보다는 다양한 소규모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몰 토크가 중요하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뤄지는 그 작은 사소한 대화, 하찮은 대화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사람들 관계를 훨씬 더 끈끈하게 하고 친밀감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역시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도 이 소그룹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대규모 집회에서 우리가 공동체성을 경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소그룹 중심으로 모였을 때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전염되는 일이 있어서 좀 각별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만 소그룹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안에서 훨씬 더 친밀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일종의 그룹 다이나믹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여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인데 또 이 안에서 다양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민주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교회 자체를 훨씬 더 공동체적으로 또는 민주적인 구조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 소그룹 활동들이 교회 내부 활동으로 한정돼 있어서 좀 한계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저는 이제 사회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이 소그룹이 교회 안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 특별히 시민 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기독교 시민 조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다양한 소그룹들이 존재하는데 교회 소그룹이 아니라 교회를 베이스로 하는 소그룹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영역에서 굉장히 다양한 소그룹들이 있고 그중에 물론 신앙 관련 소그룹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참여들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이는 책은 이제 로버트 우스노우라고 미국 사회학자이고요. 또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접했다고 얘기하는 그 유명한 사회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소그룹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도 이 책을 많이 참고했습니다만 이 내용에 보시면 미국에서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56%가 평화나 사회 정의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얘기하고요. 소그룹 참여로 인해서 사회나 정치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고 자원봉사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사회나 정치 문제의 태도를 바꿨다고 하고요.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들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런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인데요. 저도 좀 통계 조사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한국에서도 사회에 대한 관심이나 이웃을 도와준 경험 이런 데서 소그룹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차이가 좀 미미해서 논문 제가 통과할 때 좀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목회에 도움이 되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브리핑하고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이렇게 친구 맺기를 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브리핑하는 그 내용들을 전달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제 좋은 데이터들을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작년 10월에 나왔던 데이터가 뭐냐 하면 여기 좀 화면에 보신 것처럼 제가 그 리포트 그대로 캡처한 건데요. 비대면 시대 교회 공동체성이 소그룹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소그룹에 대한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조사는 이제 가정교회 모델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가정교회라는 소그룹 모델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사 자체를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에서 이제 조사 의뢰를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들과 그렇지 않은 일반 교회들, 그러니까 소그룹이 뭐 활성화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반 교회들 무지하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정교회를 잘 하는 교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조사 결과가 가정교회에 대한 조사이긴 하지만 가정교회만 해당되지 않고 물론 가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어떤 특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 외에 다양한 소그룹을 활발하게 잘하는 교회라면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데요. 실제로 조사를 담당했던 분도 같은 견해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리포트를 직접 보시면 그 그래프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시간상 제가 문장으로만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가정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 코로나 시대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예배인 반면에 가정교회는 소그룹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소그룹 교제는 일반 교회가 거의 뭐 카톡이나 문자 중심으로 하는 데 반해서 이 가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대면 모임을 했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대면 모임은 못했죠. 가정교회에서는 뭐 시간상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공동체적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중에 핵심이 식탁 교제입니다. 일단 모이면 이렇게 식사를 하고 모임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식사가 안 되기 때문에 공식 모임은 거의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대면 모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출석하는 교회도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가정교회를 제가 홍보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제가 속한 이제 목장도 거의 모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검은 봉다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택배로 온 게 아니고요. 근데 뭔가 하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목장 단톡방에 해마다 그 가을이 되면 좋은 유자청 사다가 이렇게 선물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만나지를 못하니까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신 거예요. 단톡방이 그렇게 하겠다고 써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답장을 했죠. 저희는 이제 가을이 되면 시골 가서 이제 쌀을 가져오는데 그 쌀을 가져다가 이제 떡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설 되기 전에 목장 식구들한테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단톡방에 올리고 좀 멀리 사는 분도 계시는데 운전해 가가지고 얼굴은 못 보고 떡만 이렇게 걸어놓고 온 적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는 대면 모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 공동체성이라는 게 훨씬 더 잘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소그룹 만족도가 높은 교회가 교회단 만족도도 높았고요. 개인 경건 생활도 가정교회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가 더 활발했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헌금에 대해서도 이 가정교회 소그룹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교회가 타격이 적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고 있었을 때 교회 관련된 분들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거나 논의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가 그래도 공동체성이 어느 정도는 유지될 것이고 코로나의 타격을 덜 받고 좀 더 잘 견뎌내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일종의 가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조사 결과가 실제로 이제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건은 교회 공동체성이 유지되고 있는가 또는 회복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교회를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의 힐러리라고 하는 그 대통령 후보 나왔던 분 말고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사람들이 쓰는 공동체 개념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그 개념이 99가지나 되더라 하는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공동체라는 말을 하지만 그 의미가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말도 좀 비슷하지 않은가요? 우리말에서 공동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예요? 생활 공동체, 주거 공동체 생각나지 않습니까? 떼제라든지 브루더호프라든지 라브리라든지 이런데 같이 평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같이 사는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데 교회는 우리 같이 살진 않잖아요. 최근에 일부 그런 교회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공동체인가? 공동체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생활 공동체가 아니라면 주거 공동체가 아니라면 어떤 의미의 공동체인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또는 교회 장로님이나 중직자분들 만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왜 공동체인가요? 교회가 어떤 의미의 공동체인가요? 하면 가족 같은 그런 게 공동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족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학대나 폭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족이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게 공동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공동체보다는 군대 같습니다. 그죠? 일사불란한 게 공동체는 아닌 것이죠. 사회학에서 공동체와 이 군대 조직은 굉장히 성격이 다른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은 공동체라고 하지만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공동체인가 또는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추구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동체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도 이거를 크게 최소한 2가지는 좀 우리가 나눠야 되겠다. 저도 공동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원래 제가 이제 소그룹의 공동체성을 연구를 했습니다만 교회를 공동체라고 할 때도 굉장히 의미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공동체란 말을 쓴 게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아마 좀 나이 드신 목사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7, 80년대 공동체란 말은 되게 제한적으로 썼습니다. 어디서 주로 많이 썼을까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로 진보 진영의 교회들, 산업선교하고 이런 교회들이 많이 썼습니다. 일반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공동체란 말을 많이 쓰지 않고요. 공동체란 말을 쓰면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이제 보편적인 개념이 됐습니다만 이 보수 교회들이 쓰는 그 공동체의 의미와 진보적인 교회가 쓰는 의미나 차원이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인데 전 2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보수 진영의 교회들이 말할 때 공동체성은 주로 안으로의 공동체성, 일부러 한글로 표현했습니다만 공동체 내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사회학자들이 볼 때 7, 80년대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찬양처럼
연합과 결석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종의 정말 이상적인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7, 80년대 산업화 시기에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이 타향살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제공해 줌으로써 한국에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게 많은 사회학자들의 얘기인데요. 이런 점에서 이제 작은 교회가 또 부분적으로는 큰 교회보다 오히려 강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친밀하고 대면적인 관계는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존 웨스터호프는 교회 규모에 대해서도 뭐 250명이 넘으면 공동체를 이루기 없다 이런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이제 측면이 안으로의 공동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 안으로의 공동체성만 강조한다면 이제 반쪽짜리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밖으로의 공동체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성이 우리끼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밖의 사회, 특별히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밖으로의 공동체성이죠. 사회학에서 말하는 종교의 사사화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사화는 종교사회학 개념인데요. 한자를 써놨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사사롭다 할 때 그 말입니다. 종교가 아주 사사롭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에서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어떤 출세나 성공이나 또는 마음의 위안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종교의 영역이 매우 축소된 것을 이제 사사화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사회에서도 공적인 차원에서 종교가 기독교 신앙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밖으로의 공동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 공공성과도 관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신앙 공동체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들의 공간이 되었고 의사소통의 관계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훨씬 더 폭넓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다양한 사회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사화된 신앙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종교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회적인 수준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기독 청년 의식조사에서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성공할 수 없다는 대답이 40%가 나왔습니다. 기독 청년들의 응답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는 것이지 사회적인 수준에서 작동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만큼 이제 기독교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의 공공성, 교회의 공공성이라는 측면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중세 수도원 사진 많이 보셨죠? 메테오란가요? 그리스에 있는. 저는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관광 프로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 이렇게 멋있기도 합니다만 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수도원을 세워놨어요. 멋있기도 하고 관광지로서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만약에 오늘날 교회가 이런 형태라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물론 당시에는 좀 특별한 상황에서 교권으로부터 분리된 독립된 공간에서 아마 오로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다면 사회적인 기여를 하기는 좀 어렵겠죠. 우리가 노아의 방주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교회 이름이 방주교회인 교회도 있는데요. 중요하죠. 또 하나님께서 인류를 홍수로부터 구원하시는 결국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신 다음에 천년 만년 방주에 살길 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시 땅에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문화 명령을 다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나치게 좁은 의미의 또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우리 신앙을 어떻게 실천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은 그냥 참고로 이렇게 관련된 책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월리스 목사님이 하나님은 개인적이지만 사적이지는 않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매우 참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개인적인 신앙 체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산기도도 많이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개인적인 신앙 체험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고 신앙을 잘 세우는데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원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오히려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많이 이제 좋은 보기로 얘기하는 교회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목사님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평생 150명이 넘지 않는 비교적 이제 작은 교회인데 이른바 강소교회로 이제 많이 얘기하죠. 작지만 굉장히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요. 이 교회는 영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사회적인 참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1년 동안 쓴 예산도 정부 지원이나 펀드를 포함해서 1,500만 달러 맞죠? 네, 그렇게 엄청나게 큰 금액을 다양한 사회 참여 프로그램에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도 알려지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 교회가 안으로의 공동체성뿐만 아니라 밖으로의 공동체성에 대해서도 아주 균형 있게 사역을 잘 감당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공동체를 획일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다양성을 극도의 다양성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이해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보기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 시대는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탑다운 방식의 위로부터 아래로 상명하달식의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지나치게 목회자 의존적인 그런 교회 구조 리더십보다는 성도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사회, 지역사회에 나가서도 또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목회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도 한목협이라는 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조사를 했었고요. 2017년도에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2018년도에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고 좀 두꺼운 책이 나와 있는데요. 일종의 이제 한국 개신교에 대한 종합조사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책을 여러 가지 통계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제가 이제 설문조사에도 참여하고 그 책에도 일부 이렇게 해설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목회자의 목회 실천이 많이 감소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사님들의 전도 경험이 하락했고요. 5년 전에 비해서 설교 횟수나 상담 횟수, 선교사 파송 비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제 목사님들도 성실성이 부족해졌다, 나태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배 준비를 소홀히 하고 설교 준비를 소홀히 하고 기도에 힘쓰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지금 목사님들이 당면하고 있는 교회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 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7, 80년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뭐 십자가만 갖다 꽂으면 성장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성장세가 꺾였고요. 200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한다는 얘기가 여러 교단에서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사님들이 일종의 방향을 잃고 좀 방황하는 것은 아닌가. 새로운 어떤 길을 찾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저도 이제 초창기에 미셔널 처치 관련해서 스터디도 하고 같이 세미나도 그랬었는데요. 그 그룹에서 이제 그 소개한 책입니다. 번역은 이제 미국에 계신 김재영 목사님이 번역을 하셨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앨런 락스버러 교수님이 우리하고 좀 이렇게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쓴 책 중에 한 권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길을 잃은 리더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원래 영어의 원 제목은 The Sky is Falling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 되게 의미심장한 제목이죠. 근데 그 락스버러 교수님이 직접 들려준 얘기는 그렇게 뭐 심각한 얘기는 아니고 본인이 이제 애들 보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는데 아마 치킨 리틀인가 이 책에 서문에 나옵니다. 치킨 리틀이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하늘에서 도토리가 떨어진 것을 보면서 병아리인가요? 병아리가 막 호들갑을 떨면서 했던 말이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보다가 문득 든 생각이 지금 북미의 그분이 이제 캐나다 분이니까 북미의 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하늘이 무너지고 있고 뭔가 큰 위기 상황이 닥쳤는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방향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미셔널 처치에 대한 책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맥락이 와닿지 않으니까 이제 제목을 길을 잃은 리더들이라고 했는데요. 길을 잘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제 논의들 해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가나안 성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이제 그 길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방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증은 이제 간접 증거란 말이죠. 가나안 성도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이슈가 되어 왔고요. 처음에 저도 이제 책에서 한 100만 명 이상이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 통계에서는 이제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목협 조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출석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23%까지 나와요. 얼추 1000만 명이 되기 때문에 200만 명이 넘는 가나안 성도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0년 사이에 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논하고 있고 목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의 목회는 일종의 맞춤형 목회를 스스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대형 교회들이 좋은 보기가 됐었고 일종의 모델이 되어서 대형 교회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잘 따라하면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뭐 지금도 일부는 뭐 그렇게 여전히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점점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어려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 또 굉장히 다양성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목회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스스로 이제 목회 계획을 짜야 되는, 목회 모형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의 뭐 여러 가지 영향이나 결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과거에는 이제 기업의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게 주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방식이었다는 걸 잘 아시죠? 컨베이어 벨트에서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또 누구나 이제 같은 상품을 소비하고 그랬는데요. 얼마 전부터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많이 들어보셨죠? 품종을 다양하게 하고 기호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소량을 다양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개인 맞춤형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생산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개인들의 선호를 다 고려해서 개인 맞춤형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만일 교회에서 획일적인 메시지나 목회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기에 사람들이 만족감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앞에 잠깐 비제도권 교회를 연구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취지가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뭔가 기존 교회에는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성도들이 새로운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이전과는 다른 교회로 점점 모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주 탈제도화된 형태, 어떤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에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반드시 뭐 탈제도화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교회 신앙생활이나 목회 방식이 점차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목협 조사에서 목회하는 교회의 강점이 무엇인지 목사님들에게 여쭤봤는데요. 그 결과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목사님들에게 일반적으로 이제 목회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 목사님들에게 질문한 것인데요. 그 목사님들 교회가 지금 현재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정체인지 감소인지를 물어보고 이렇게 교차 분석을 한 겁니다. 숫자가 잘 보이시나요? 네, 감소하는 교회를 보시면 세 분류의 교회들이 모두 다 강점은 예배라고 하고 있는데 비율이 좀 다르죠. 감소하는 교회는 예배라는 대답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죠? 다른 부분은 좀 적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유독 전도는 그래도 좀 높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감소하는 교회예요. 이것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닙니다. 큰 교회도 감소할 수 있고요. 작은 교회도 성장할 수 있죠. 성장 감소의 측면에서 보는 것인데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를 보시면 여전히 예배가 제일 많긴 합니다만 비율이 좀 적죠. 그리고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교육은 다른 데 비해서 좀 높고요. 전도는 반대로 제일 낮습니다. 강점이란 대답이. 그런데 교회는 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도에 매진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요인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친교는 좀 높고요. 특히 봉사가 차이나게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봉사하는 교회가 성장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사역의 균형을 이루고 있고 특히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엔 또 제가 맡고 있는 연구소에서 교회 탐구센터와 공동으로 작은 교회, 소형 교회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도 대체로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명 이하의 교인이 있는 작은 교회에 대한 조사 결과인데요. 역시 성장하는 교회는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감소하는 교회는 역시 예배 외에는 별 강점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역시 전도회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강점이라고 하고 있지만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 이런 뭔가 선순환이 되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긴 합니다만 전도에만 매진하는 것보다는 좀 균형 있는 목회,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몇 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만 많이 읽힌 책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서평을 쓰면서 관심 갖고 좀 읽어봤습니다만 무브란 책이 있어요.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 최근에 조금 이렇게 구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당시에 이 윌로크릭 교회가 그 발견이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시나요? 몇 년 전에 발견이라고 번역된 책이 있었는데 윌로크릭 교회의 자체 분석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세들백 교회와 같이 미국의 아주 그 모델이 될 만한 교회를 생각한 게 윌로크릭 교회인데 이 교회 자체 분석 보고서는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나왔습니다. 당시에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소그룹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고 있지 못하고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왔죠. 그 이후에 이제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게 이제 발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책에서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상위 5% 교회의 특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에 윌로크릭 교회가 이 5%에 들지 못해서 이 결과들을 가지고 자체 리모델링을 했다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주목한 것은 이 최고의 모범교회들의 사역이 단순히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섬김 사역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섬기는 것은 좋은 것인데 단순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목자가 되어서 해당 지역의 쟁점들에 깊이 관여하고 시민단체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아서 공공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교회가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국 교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 화면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지역 공동체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일종의 실천 전략으로서 이 마을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 공동체 얘기 많이 하죠. 네, 제가 이제 인터넷에 있는 것을 캡처해 왔습니다만 이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을 만들기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책도 냈습니다. 좀 관심이 있으시면 책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함께 살아나는 마을과 교회라는 책인데 마을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요즘 같은 서울의 이런 대도시에서 과연 그 마을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을에 대한 그 개념에서 약간 좀 혼동이 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80년대 쌍문동 그런 마을을 재건할 수는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마을은 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민사회라는 개념도 추상적으로 쓰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시민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마을 일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활동 공간을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공간을 좀 확장해 나가자는 게 마을 만들기고 마을 공동체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그런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또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고요. 또 많은 석학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이런 전염병 사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바이러스가 갑자기 많아졌거나 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지구 생태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을 인간들이 침투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큰 생태계 파괴가 이루어지고요. 특히 이제 제레미 리프킨 같은 경우에 이제 물 순환 구조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식의 지금 환경 오염이나 생태계 파괴가 지속된다면 이 바이러스나 전염병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게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사태를 잘 극복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30년 전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을 유엔 회의에서 얘기를 하고 많이들 주창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전체 인류 사회는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고요. 이렇게 어린 소녀가 이제 유엔에 나와서 국가 정상들을 꾸짖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순간에 바뀌기는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을 공동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차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은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 발전만 추구하게 되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친환경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뭐 복지적인 측면들 또는 뭐 인간 정신적인 측면들까지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만 마을 공동체 운동이 대체로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맥상통하고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 여전히 친환경적이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마을을 회복하려고 하고 마을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운동,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로나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안전한 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이건 사실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만 우리 마을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정부의 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민간 차원에서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골목길을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명도 좀 더 밝게 만들고 또 위험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안전한 마을 만들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이런 것들 이제 교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교회는 이런 지역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세 번째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